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어저께 급하게 토론회를 하느라고 방송을 뭔가 좀 하담한 것 같은 네. 그런 상태로 뛰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장에 갔는데요. 밥도 못 먹고 갔는데 토론회가 좀 약간 숨이 확 막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다들? 이정일 PD는 이제 그 페이스북 생중계 같은 걸로 봤을 거고 네, 생중계로 저 봤을 유튜브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준 씨한테는 이거를 정리하는 기사를 좀 써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셨을 거예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저희가 사실 민원연이 주관을 하긴 했지만 이제 4개 단위가 공동 주최를 하기로 했던 것이었고요. 구성에 있어서도 4단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영훈 교수나 엄경철 KBS 보도국장은 주력으로 무조건 이분은 있어야 된다. 정리 발제자와 엄경철 국장이 사실은 핵심 토론자였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사실은 이제 본인 말씀대로 악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이제 출입처 폐지 논쟁에 있어서 반대 의견, 출입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 분담을 사실은 했고요. 그리고 엄경철 국장은 지금 이제 출입처 폐지를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출입처를 줄여나가는 개혁의 방안을 이제 내놨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고, 그다음에 김주한 경남도민일보 이사께서는 사실은 경남도민일보는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출입처 그렇죠. 폐지를. 그래서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 언론으로서의 한계 뭐 이런 그 출입처 제도에 대한 그런 고충을 이야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모신 거고요. 박상규 셜록 기자께서는 지금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처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미디어로서의 출입처 제도를 바라보는 대한미디어 기자들의 크리에이터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조금씩 핀트가 좀 안 맞긴 했습니다. 일단은 출입처 논쟁에 관한 사안을 5가지로 정리했다라고 정민경 기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가 정리했는데 먼저 출입처 개혁이냐 출입처 폐지냐, 그다음에 출입처를 폐지할 경우 응답 책임성 등 부작용 사례가 있느냐, 세 번째 출입처 특혜의 핵심인 기자단 특혜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네 번째 독자들은 정말 심층 기사를 소비하나, 5번째 출입처 폐지한 후 대안과 주체는 무엇이고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입처 개혁이냐 출입처 폐지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일단 박영흠 교수는 토론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출입처 폐지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란 것은 해당 기관의 기자나 언론사가 출입처로 등록을 하고 보도자료를 받거나 문자 등 일정을 공유받는 수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출입처 내에서 기자단을 형성해서 기사를 쓰는 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기자단을 꾸리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의 폐쇄성을 가지면서 자신들만의 카리텔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이와 함께 출입처에서 상주하면서 출입처와 유착이 되는 것까지 단계별로 출입처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 중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는 문소영 논설실장님께서는 사실상 가장 높은 단계의 출입처까지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이셨죠. 기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있어야지. 다른 언론들 이상한 극좌 극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언론들이
못 들어오게 뭐 자기 기자들이 투표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KBS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랬냐면은 출입처 개혁이라고 말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출입처는 둔다. 그러나 유착을 하거나 매몰되는 식의 관행을 없애자라는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KBS 엄경철 국장은 국장 임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한 출입처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출입처 폐지라는 단어만 바깥으로 다 나가더라. 사실 출입처 혁파를 쓸까 폐지를 쓸까 하다 폐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현실적으로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을 만들어 보고자 함이었고 출입처 중심이 아닌 사고를 갖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미디어오늘 기사를 다 읽어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저희의 정리를 통해서 좀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엄경철 국장이 지금 발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논의를 통한 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제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부장들이 또 이제 보낼 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을 한 결과에서도 만약에 출입처 이 혁파던 폐지던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괜찮은 안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지금 토론을 통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뭐 인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자기는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안 올라오면 안 할래요가 아니고 그렇죠. 어찌됐든 해야 된다.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좀 그나마 어제 본 것에 가장 다행이다. 흐지부지하고 이름만 퓨리처 빼지고 그냥 각 부서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기자들이 출입처를 안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20, 30%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각 부서 안에 정치부 안에서도 출입처가 없이 좀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이렇게 군단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사보도부가 각 팀마다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될 것 같아요. 뭐 대신에 뭐 데일리랑 뭐 위클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클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위클리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한 개도 못 내 사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팀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인력을 빼서 4-5명이라도 전부 다 깊이 있는 보도, 해석이 가미된 보도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출입처 김주한 기자가 했는데 이제 출입처가 있고 출입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출입처가 없는 사람이 출입처 관련된 보도를 하면 왜 내 나와바리를 건드려라고 하면서 기자들끼리 서로 이제 불편해하니까 안 쓰게 되더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잘 조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같은 영역에서 탐사 보도를 하다 보면은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국방부를 건드리고 검찰을 치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은 또 그 안에서 아니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니네들이 이런 걸 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와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20-30%는 너무 적다. 오히려 출입처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하는 사람들은 더 절반도 안 되게 줄이고 그들은 20-30%로 만들고 나머지가 더 이렇게 출입처 없이도 충분히 다양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환경부 출입 기자가 아니고 환경 전문 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안 전체를 아우르면 사실은 그들하고 유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착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현재 스탠스를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재미있는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나는 엄청 잘한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은 나는 출입처가 없어도 그 출입처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 등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참 어디다가 이렇게 좀 누구한테 쓸모가 없는 그런 정보였다는. 자기 PR의 정말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기회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미디어 스크랩 하나. 나머지는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거 보면은 출입처 폐지는 못한다라는 게 기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라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서중 선생님이 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혁하고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그 조직이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계시면 정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기자 사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또 어제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출입처가 없으면 어떻게 생산해요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여러 사람한테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기사를 좀 적게 쓰세요,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매일매일 많이 내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모든 기사 특히 그 종이를 아끼는 측면에서도 좀 제발 기사를 적게 쓰세요. 그리고 내용이 있는 기사를 쓰세요. 그냥 8면짜리 신문이 나와도 볼만한 신문이면 저희는 좋겠다. 그렇죠. 사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문서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후배 기자들에게 물어봤다. 저현채 기자들에게. 그랬더니 출입처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기자들이 지면을 절반으로 줄이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럼 지면 절반을 줄이시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신문의 지면도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 서울신문 그 많은 지면을 다 읽습니까? 지면 절반을 줄이세요. 그리고 읽을 기사를 더 오면 되잖아요. 읽을 만한 기사가 없는 왕창 신문보다는 읽을 만한 기사가 있는 압축된 신문이 훨씬 좋은 신문입니다. 왜 못 줄이겠습니까? 광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장사 오래 해먹기 힘들다는 것을 좀 아시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충격받았던 거는 독자들은 좋은 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좋은 기사를 선호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셨죠, 정확히는. 문서영 서울신문 논설실장께서. 네. 물론 현장에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독자들이 좋은 기사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좋은 기사를 쓰는 건 언론의 당연한 임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참 이게 진짜 기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일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변명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좋은 기사를 써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상 받으러 오는 그 기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클릭수가 낮다. 자기 기사. 특히 신문은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20-30명 막 모여가지고 했는데 2-3일 소비해버리면 끝. 근데 그 2-3일 동안 정말 보람있게 보도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 나도 그 기사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현장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본인들이 좋은 기사를 쓰면 클릭수가 10만 회가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다. 그 후원을 해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뭐 서울신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 봤더니 서울신문에 좋은 기획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번 올해 나왔던 저희가 상을 주기도 했던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이런 기사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접근성이 쉽습니까? 그런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클릭수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접근성을 높이시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수 올리려고 그렇게 어뷰징합니까? 자, 아무튼 산으로 잡고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뷰징만 하는 매체를 만들든가. 어뷰징만 하시든가. 기자 다 필요 없겠네. 그런 논설도 필요 없어. 네. 그런 시대는 기자가 아니라 어뷰저 뭐 이렇게 불러줘야죠. 갑자기 확 나네 또. 그 PD 수첩 관련돼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인데, 그 법조 기자들이 PD 수첩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거 뭐 좀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진짜
욕도 나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기자들이 세상에 그중에 아는 분도 있어서 좀 진짜 속상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성명서 쓰는 기자들 봤습니까? 뭐 있기야 있지요. 성명서야. 네. 그렇지만 꼭 이런 걸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내가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자발적인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게 자발적인 것이라면 정말 알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알아서 충성도 있겠지만 우리 뒤엔 검찰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그걸 좀 정확히 해야 될 게 그게 법조 기자단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아무튼 법조 출입기자단 일동 명의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성명이 대법원 기자당 소속 22명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어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기자께서 기사를 쓰셨는데요. 이제 일선 기자들은 대법원 기자단 간사가 한 매체와 법조 기자단이 PD수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해할 만한 인터뷰를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30분경 법조 출입기자단 전체 카톡방에 공지, PD수첩 관련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중이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공지문을 띄웠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공지, 성명서는 팀장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법조 기자단 일동이라고 나갑니다. 추후 언중이나 소송 등 각 사별 의견 반영에 진행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5분 뒤에 성명서 발송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공지됐다고 합니다. 5분은 또 뭐야? 5분 만에. 자, 그랬더니 법조 출입기자단은 일단 소위 일진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법조 팀장들이 모여있는 대법원 기자단과 지검 기자단 그러니까 고검 기자단이래요. 그리고 지법 기자단 이거는 법원 기자단이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공지문과 성명은 대법원 기자단에서 작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일진이 작성을 한 거죠. 대법원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매체 기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성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들은 공지문을 받아들고 대법원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개인 의견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성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자들도 있는데 법조 기자단 일동이라는 명의로 성명이 나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이거는 그나마 지극히 합리적인 그 주장이라도 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PD수첩 방송에 대해서 사감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성명이 대법원 기자단 소속 22명 명의로 발표된 것은 이렇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재 나온 성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성명에 이에 법조 기자단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에 법조 기자단은 이라는 말에는 동의한 바 없다라는 거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김건훈 대법원 기자단 간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법조 기자단 PD수첩 법적 대응 나서기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일선 기자들의 주장인데요. 김건훈 간사는 인터뷰에서 마치 기자단이 검찰과 유착해 위법적인 취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언중이 제소하고 2, 3주 만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 출입기자는 관련 기사로 인해서 법조 기자단 전체가 PD수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해하는데 대법원 간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기자에게 알린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5분에 그러면. 그러네요. 일선 기자들은 대법원 기자단 간사에서 인터뷰가 나오게 된 경위를 묻고 사실상 오보라면서 대응 계획까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명과 인터뷰 때문에 PD수첩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전체 법조 출입기자단의 입장인 양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법원 기자단 김건훈, 김민석, 김윤수, 김재홍, 김현, 박종서, 박승배, 배혜림, 안희, 오재일, 이가영, 이두걸, 이경원, 이영창, 이현호, 장광석, 권지성, 정동건, 정유신, 조백건, 좌영길, 최철 기자가 이 동의를 22명이 대법원 기자단 22명이 동의한 성명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차영이 좀 아는 기자가 있습니까? 뭐 아는 기자가 아니고 유명한 기자가 유명한 기자가 많죠. 네. 여기에. 이거 읽어보셨어요? 성명? 네. 그리고 좀 답답하죠. 성명을 일단
뭐 이렇게 써?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성명서 안 써보셨구나. 비유가 되게 많아요. 비유가 많고 과장이 많아요. 땀내 나는 외곽 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간의 음습한 피의 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 편향에 오르러 법조기다라는 취재 행위를 폄훼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왜 확인을 거기 가서 그렇게 줄 서서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라고요. 그냥 열심히 취재했으면 본인의 취재력을 믿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냥 발표하면 그렇죠. 보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문장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땀내 나는? 크로스체크를 그럼 검찰한테만 합니까? 검찰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검찰과 관련된 사안을 내가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더라도 검찰이 세상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외에도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각을 맞추라고 있는 게 기자인 거고. 다투는 일방인데 피의 내용을 그냥 술술술 그냥 단독으로 써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성명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기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못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성명이었습니다. 노답이다. 여기에 민원연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 민원연이 안 나오지. 민원연이라고 말은 정확히는 하지 안 않아. 나옵니다. 예. 그거 우리가 약간 오버하는 거야. 민원연이 안 나오고 한 시민단체가 나옵니다. 왜 우리 이름 안 밝히죠? 거기서 분노하셨습니다. 저희 피디님께서. 아니 하려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의 대역 제형까지 써가며 현직 검사와 법조 기자를 자칭하고 나선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네? 기자들은 근데- 임명 안 씁니까? 자자, 아무튼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이러다가 오늘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PD 수첩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PD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냈고요. 지금 이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종편 이야기거든요. 좀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블랙 프로머건 특집.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더 영어가 스크립트의 블랙 프로머건인데요. 뭐 이 노래 제목이 그대로 직역하면은 총에서 나온 총알이잖아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총에서 나온 총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처럼 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음모론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센 말들이 너무 많은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든 저는 말하는 극우나 극좌나 뭐 이런 어제 그 유행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어느 쪽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파나 아니면 정치적 생각이 있고 나머지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정말 문제라는, 이게 점점 세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더 극단적인 말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그냥 이럴 것 같나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살살해야 되는 것과 좀 뼈 때리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살살해야 되는 것도 너무 세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번 사안이 딱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 대변인.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게 누군 처음 들어보네. 이름은. 김명연 수석 대변인이 11월 21일에 논평을 하나 발표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채널A가 막 그냥 그대로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 일단 어떤 논평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제목이 김정은과의 악수 쇼를 위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언도 보냈던 것인가였어요. 네. 제목부터 굉장히 세잖아요. 네네. 악수 쇼 이런 단어 들어가고. 네. 네.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친서를 보내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보낸 날짜하고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이 송환이 된 적이 있죠.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걸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일부는 흉악범죄가 확인된 만큼 국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북송했다고 설명했는데 야당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송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송 선언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북한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보낸 게 아니냐며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범행까지 자백한 만큼 정당한 추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해군이 납포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북송 선원들의 범죄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명을 분리 신문을 했다든가 범행의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 일치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살인 증거가 있다면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범행과 관련한 증거 등이 모두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서를 보낸 날하고 송환한 날하고 같네.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 위원장 부산 오게 만들려고 강제 북송한 거 아니야, 니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날짜만 같아도 이분들한테 편지를 주셔서 보냈나요? 그런가 봐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네. 네. 전혀 그런 게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이루어졌다. 네. 오히려 이거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날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생각, 정말 이걸 딱 맞춰서 하려고 했으면 일부러 미리 하거나 좀 며칠 후에 우리가 슬쩍 보낼게요. 이렇게 하지 같은 날 딱 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근거를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근거가 딱 그거예요. 두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같다. 뭐 그 외에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그 두 사람에게 친서를 들고 보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정황이 있느냐. 뭐라도 있어야지. 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우산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왔어. 이거 누가 나 비 맞게 하려고 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나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가장 잘 키우는 게 누군가요? 극우 유튜브죠. 그렇죠. 극우 유튜브가 이런 거에 살을 붙여서 막 이 확대 재생산을 하잖아요. 네네.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이 종편에서 퇴출된 황태순 씨가 또 유튜브를 합니다. 네. 이분은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2016년 촛불 집회에 보수가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거가 뭐냐? 근거는 제 눈입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 눈입니다. 저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네.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태승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황태순 씨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극우 유튜브답게 제목이 김정은 모시기 인신공양의 전모 이거였어요. 인신공양? 네? 인신공양이라는 단어까지 쓴 거죠. 세상에. 이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황태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초청장에다가 그래도 뭐 한 목 2개 잘라갖고 인신공양해갖고 자 이게 저희가 성이 소박한 작은 성의요나 이 목 2개 받아주시고 저 위원장께서 저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인당수에 이제 두 놈 빠뜨렸으니까. 에라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거 거의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상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 굉장히 수위가 다르죠. 뭐야. 네, 평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수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굳이 하는 거는 이거 종편에서 특히 채널A에서 이거를 이 다음 날인가 봐요. 그죠? 이 말 네. 다음 날
이거를 3개 프로그램에서 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채널A에서? 네. 그럼 3개를 했으면 3개 중에 하나는 야, 뭐 이런 소리를 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네, 건데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 쭉쭉 설명해 주시죠. 돌직구쇼 들어갑니까? 아, 제가 말씀드릴 게 채널A가 주중에 진행하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3개예요. 근데 3개 프로그램이 했다? 다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제가 하루 종일 나오길래 이건 따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세상에. 아, 정말 하루 종일 나왔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채널A가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극우 유튜브가 각색한 이런 음모론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피디님이 언급한 김진애 돌직구쇼입니다. 네. 김진애 돌직구쇼는 누차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진행자가 큰 문제예요. 이 김진 씨가 나서서 음모론을 전달합니다. 김진 씨도 이 자유한국당 주장이랑 똑같아요. 두 사건 날짜가 같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5일 문 대통령 김정은에게 부산 초청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같은 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런데 말이야 우리 쪽으로 니네 선원 2명이 넘어왔어. 근데 우리 쪽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냥 보낼게 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 안대까지 가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북한 선원 2명을 끌고 가서 판문점에서 안대 벗기고 북한에게 인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날이 그날이다. 야당에서는 비판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 북송 의사 타진을 나서서 하며 김정은의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이걸 이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출연자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질 때도 거의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김희정 장관님. 네. 북한 선원 2명의 목숨이 북으로 가면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정부가 이걸 대가로 김정은 와라 라고 거래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러면 누가 거기서 아닌데요? 그거 다 뻥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질문을 한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새누리당 출신의 이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김희정 씨도 이거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청와대 참모진들도 알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 날짜는 피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야죠. 사실상 인신 거래를 한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 앞서 나왔던 극우 유튜브에서 인신 공양이라고 했던 거를 김희정 씨는 사실상 인신 거래를 한 겁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인신 거래로 말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위는 거의 비슷한 단어까지 쓴 겁니다. 자, 이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아무튼 한데 어찌됐던 간에 그 종편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주세요. 안찬일 씨도 발언을 했고 여러 사람이 발언을 했거든요. 예. 안찬일 씨 또 나오는구나. 네. 안찬일 씨 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종편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우리 정부가 살인 방조죄를 저지른 거다. 살인 방조죄?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 안찬일 씨도 자유한국당 논리예요. 날짜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질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오라고 해서 절대로 오지도 않을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위해서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살인 방조죄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인 방조죄라는 주장까지 가면서도 내세운 근거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날짜가 같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분도 다른 근거가 없어요. 황당하잖아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멘트는 안찬일 씨의 멘트는 뉴스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남죠. 중간에 있는 정치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인데 정치데스크. 네,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대담을 좀 길게 하진 않았어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김명현 대변인의 주장을 직접 들려줍니다. 여기는. 네.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서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언도 사지로 보냈던 것인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탈북선언 강제 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참석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주장이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선 조금 달랐던 게 장경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막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북한이 친서를 공개한 게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박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이 음모론이 터무니가 없다 이런 주장은 안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음모론을 확산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 민주당 그 분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다 대고 어떻게 반박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자, 그러면은 아무튼 그 채널A는 방송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런 방송이 이제 뭐라 그러지?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쳐봐도요. 이 발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죠. 그 대변인 김명현 수석 대변인의 발언 이후에 그리고 특히 황태순 유튜버의 발언 이후에 이런 비슷한 발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보수 매체, 극우 매체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이 음모론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채널A 방송 이후에도 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이 나온 곳이 더 있습니다. 어디였느냐? 주말에 열린 극우 집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확인한 결과 이해란 TV 뭐 이런 채널에 이해란 씨가 이제 본인이 이 극우 집회에 나가서 발언한 거를 클립으로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네네. 거기서도 이런 인신공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주장을 펼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극우 집회로 이게 퍼진 거죠. 이게 11월 23일에 열린 극우 집회였는데 채널A 방송은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뒤에 극우 집회로 퍼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24일에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조갑제 TV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뭐 조갑제 TV도 인신공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엄마야.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오늘 특집 제목처럼 총알이 총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가는가, 자유한국당의 음모론이 어떻게 퍼졌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유한국당이 음모론을 만듭니다. 단순한 이 날짜가 같다라는 것만으로 음모론을 만들었죠. 두 번째, 황태순 TV 같은 극우 유튜브가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키우죠. 인신공양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세 번째, 채널A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중간에 종편이라는 언론 매체가 하나 끼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내용이 극우 집회에 나옵니다. 확산 장치가 극우 집회로 마련이 된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네. 그렇죠. 다섯 번째, 다시 다른 극우 유튜브가 또 이걸 재생산합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사이클, 자유한국당이 만든 음모론이 퍼지는 이 사이클에 채널A와 종편이 있다는 겁니다. 채널A와 종편은 극우 유튜브가 아니에요. 개인 주장을 펼치는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엄연히 방송이라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될 매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매체가 이 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스스로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완전히 다 배제를 한 겁니다. 취재도 없고. 그렇죠.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그냥 유튜브를 하셔야죠. 그럼요. 근데 저는 이번 이 논쟁에 있어서 되게 고민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애초에 그러면은 왜 북으로 이제 그 2명을 돌려보냈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게 강제 추방이냐 아니면 인신 뭐라고 공양이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 또는 이분들은 탈북이 아니고요. 어떤 그 선상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일이죠?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통일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가 뉴시스가 사진 촬영을 한 그걸로 밝혀진 건데 물론 사진 촬영은 통일부가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이제 북한 선원 2명이 오늘자로 이제 송환이 된다라는 이 문자를 캡처를 한 사진을 찍은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전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북쪽에서 이 고기잡이 배였어요. 이 고기잡이 배에 선원들이 타 있는 상황에서 이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2명, 총 3명이 나머지 16명을 모두 다 죽이자. 선장의 이런 갑질 같은 행태가 있었고 그것에 불만을 삼아서 16명을 차례차례 한 명씩 끌어내서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북한에 잠깐 정박했을 때 내리고 나머지 그 한 명이 잡히는 걸 보고 나머지 2명이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도망을 쳐서 밑으로 내려온 건데 해경과 해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려오려고 했을 때 내려오는 선박에 대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귀순 의사가 있으면
내려와서 내가 귀순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그렇지. 잡으려고 갔더니 도망가더라. 이걸 한 2번 정도 반복을 했고 결국 납포를 해서 데려온 거다.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를 했고 조사가 한 3일 정도 이뤄진 뒤에 바로 송환 결정이 나왔어요. 물론 이 국정원은 국회의 이해운 정보위원장을 통해서 국정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걸 알고 있었다, 정보를. 이런 사람이 수배가 내려졌다라는 거를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증언과 확인을 하고 2명을 송환을 한 거다. 실제로 그 탈북민을 받는 그 조항에도 살인이나 혹은 뭐 범죄와 같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돼 있는 훈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었고요.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도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죄가 있으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과 똑같이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범죄가 있으면 그때 추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거고요. 사형일 텐데? 우리는 사형은 안 하니까. 근데 북한은 사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 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건데 사실 이게 저는 고민의 지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탈북민을 환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어서 탈북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옛날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뭐 태영호 전 공사도 뭐 이상한 루머들이 많았고. 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떤 그 난민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범죄 행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탈북민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영하고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그냥 딱 눈에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은요.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돌아가서는 더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계속 유도를 하는 거지. 귀순을 유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빨리 판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강제 북송이다라고 하면서 탈북자는 모두 잠재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근데 그 우리 국민을 쫓아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강제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실 은폐 의혹이 있다. 그러니 국정조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천정배 의원까지도 지금 저쪽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다 치고 천정배 의원까지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고민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거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해서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헌법 제3조에서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규정이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규정해서 국내 법으로 보호할 하등의 의무나 권리가 없는 셈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북쪽의 범죄자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범죄 후 도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꼭 인권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강제 추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살인까지 간 것은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르면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도 요청받은 나라에서도 범죄 행위가 구성되는데 살인은 만국 공통 범죄라 인도 대상이 된다. 또 이들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면 난민이지만 일반적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귀순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또 납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 사안이 되게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막 통일부 장관 뭐 해가지고 한마디씩 다 해. 그 막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논의 자체가 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깊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소비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모아 엮어서 음모론으로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쵸.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케이스예요. 예, 예. 범죄가 저질렀는지 유무를 일단 뭐 어떻게 확인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16명을 죽인 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느냐. 배의 규모가 16명이 탈 규모가 아니다. 20명 가까이 탈 규모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주장이 겹쳐있는 사안이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한 케이스와 같았는데 이런 식의 케이스를 좀 우리가 제도화시키고 이런 케이스가 다음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소비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정부의 행동과 엮어서 뭔가 깎아내리거나 음모론을 만들어서 의혹을 키우는 이런 식으로 소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북한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은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아부하지 말고 그냥 딱 이거잖아. 아부하지 마. 좀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인권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진짜 살인 16명을 죽은 살인자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과연 우리 사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 따져보고 토론해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거의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게 오픈된 김에 오픈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어찌됐든 어찌됐지 해서 이렇게 오픈돼 버렸잖아요. 그럼 오픈됐으면은 언론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건전하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공론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인신공양 이렇게 완전 그냥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종편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종편은 그냥 안 다뤄주면 좋은 수준이고 KBS나 이런 데서는 이걸 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를 그냥 감싸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부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야? 라고 의문을 갖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좀 그런 어떤 촉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샥 조용히 뭐든지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은 본인의 의사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무슨 식당에서 막 탈북해가지고 기획 탈북이라고 해서 하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 가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 중에 나 북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벌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는 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에 대한 옹호로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BKN1977님 민원연 항상 화이팅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네요 항상 하셨는데 왜 그러실까? 왜 미안하고 죄송하시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후원을 농담이 아닙니다. 네, 내랑카이77님 언론 역사 좋네요. 모르던 사실이 많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드웨이님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솜진채 발견님. 네. 오랜만에 종편 진행자 패널 막말 편집본 들으니까 추운데 열나고 참 좋네요. 네.
투어이브 박미전님, KBS 양 사장님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말씀 전적으로 처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기사 내용 읽으면서 좀 화가 났었거든요. 토론 프로가 아닌데 저널리즘 비평 프로이고 그날 주제에 맞게 전문가 불러서 의견 듣고 언론의 잘함전 잘못한 점을 알려주면 되는 프로인데 양 사장님마저 저리톡이 한쪽으로 편향됐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년전쟁 얘기를 하셨는데요. 백년전쟁 유튜브를 보면서 화났던 기억이 나네요. 백년전쟁을 그날마다 만든 김지영 감독이 만드셨더라고요. 올해 세월호 2번째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스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냥 보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내년에 극장 개봉 계획하고 있다는데 세월호 가족분들이 보시면 또 가슴이 미어질 듯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천국의 손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하나 볼까요? 네. CYN 다둥이님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출입처 받아쓰기 기사는 제조업, 공장, 생산품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가짜뉴스 크크크라고도 하셨고 자한당의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비인륜적인 일인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녹음을 오전에 하고 있는데 네. 뮤직법 등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지금 보고서가 공시영 씨 보고서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줄여서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영 씨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를 칭찬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내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